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진짜 체중관리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2021년 대한비만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올해는 가정의학회 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덕분에 오늘 식생활론 클래스는 대한가정의학회의 공식 협력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들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재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바쁘신 일정에도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교수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열심히 하는데도 어느 순간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온다거나 또 오히려 이전보다 체중이 늘어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럴 경우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다이어트가 망한 건가? 스스로 좀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요요가 생기는 진짜 이유,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또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요 현상을 겪고 있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조절에 성공한 사람들이 5년 이후에 무려 95%까지도 다시 체중이 늘었다라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요요 현상은 상당히 흔합니다. 요요 현상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식사 조절과 운동을 철저히 하다가 목표 체중이 되고 나면 다시 옛날의 생활 습관이죠. 나를 비만하게 만들었던 식습관, 운동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의 기초 대사량, 즉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가 줄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 정도 먹으면 괜찮았는데 하는데도 체중이 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빼는 게 다가 아니라 나중에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오면 정말 좀 허무한 경험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요즘은 체중보다 또 체성분이 중요하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육량이나 체지방률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체성분 관리가 왜 중요한지 또 그리고 체중과는 또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체중이 1kg 늘고 줄어드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게 체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운동으로 몸이 정말 다부진 운동선수의 경우는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비만이 아니고 체지방은 적고 근육만 많아서 무거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다이어트 때 체지방이 줄더라도 근육은 줄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을 할 때 단지 체중만 잴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체지방률도 측정을 해서 나의 몸의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과 또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가까운 보건소만 가더라도 또 이렇게 인바디 측정기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나의 체중과 또 이렇게 인바디를 통해서 체지방률이나 근육량을 같이 한번 점검하시면 보다 좋은 체중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요즘 SNS나 이런 미디어를 보면은 여전히 건강미보다는 마른 몸매가 굉장히 더 인기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날씬해야 예쁘다는 그런 기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건강미와 마른 몸매의 차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오래전에는 아마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정말 쭉 마른 체지방이 별로 없는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다행스럽게 요즘은 정말 어느 정도 근육도 있고 몸에
건강미와 탄력이 넘치는 그런 몸매를 아름답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지나치게 마른 몸매는 그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다시 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미가 있는 분들, 즉 적정한 근육량이 있으면서 체지방량도 적정한 분들은 신체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진정한 건강한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좀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또 최근에는 바디 포지티브라는 이런 개념이 좀 생겼더라고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몸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체중 관리와는 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체중 조절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을 보면 타고난 체형이 달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너무 바꾸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여성들은 이 하체의 체지방이 다소 많고 상체에 적은 체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체형이 사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한 체형이고 동양인의 아름다운 체형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과거에 서양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여성을 이 모델로 하면서 실제 서양인의 경우는 하체에 지방이 적고 상체에 좀 많은, 상대적으로 동양인보다 많은데 이런 몸매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체중을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바디 포지티브란 개념, 즉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것은 사실 남녀 모두 당연한 그런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지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개성이 있는 몸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를 바탕으로 건강한 체중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바디 포지티브와 같은 좀 반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체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매일 체중계를 확인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좀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몸무게 보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이런 체중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현실적인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체중 조절 들어간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매일 체중을 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하루 중에도 진짜 체지방의 변화가 없이도 체중이 한 1kg, 많은 경우에 2, 3kg까지도 변동이 있는 게 우리의 원래 정상적인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일매일 체중을 재게 되면 사실 하루에 빠질 수 있는 체지방은 노력을 해도 1, 200g이에요. 근데 그보다 하루 중에 생기는 체중의 변화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재게 되면 잘해도 우울해지고 잘못해도 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을 재기는 재야 되겠지만 제가 환자분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재지 마시고요. 본인이 적절한 식사 조절 운동을 하면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체중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식단 조절이잖아요. 특히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식단을 줄였다가 또 너무 또 제한적이다 보니 또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일까요? 예, 다이어트 딱 결심을 하면 굳은 결심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난 이제 풀만 먹을 거야. 어떤 분들은 이제 나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앞으로 밥은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절대 지속하기 어려운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짧게 몇 시간 또는 며칠은 지속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건강한 식사 조절 계획을 세우면서도
반드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만들고, 두 번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만 할 게 아니라 한 1년 동안 해도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라는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연계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교수님께서 오래 강조해 오신 저염, 저당, 식생활인데요. 이런 식습관이 체중 관리에는 좀 어떤 식으로 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이제 자세하게 나트륨과 당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고요. 나트륨 먼저, 그 다음에 당에 대해서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많이 넣게 되는데, 소금 안에 나트륨이 40%, 염소가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트륨 함량을 내가 하루에 나트륨을 얼마나 먹느냐 할 때 실제로 환산하는 것은 소금 먹은 거에 곱하기 0.4를 한 게 나트륨 섭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소금을 5g을 먹었다면 그 중에 나트륨은 2g이 되는 거죠. 사실 나트륨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성분이에요. 체내의 삼투압을 조절을 해서 신체 평형을 유지하고 신경 자극 전달의 매체가 되고 우리 몸을 움직일 때 근육 수축하고도 관련이 있고 영양소의 흡수와 수송에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은 꼭 있어야 되는 무기질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이 식약처를 비롯한 한국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100 정도, 3,100ml 정도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1일 섭취 권고량 2,000mg 대비 아직도 1.6배라서 아직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연령별로 나트륨 섭취량이 다르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30대, 40대의 나트륨 섭취량이 다른 연령층보다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연령의 나트륨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하는 그런 근원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제일 많은 게 면하고 만두류, 그 다음 김치, 그 다음 국하고 탕류, 그 다음 찌개 전골류, 그 다음 볶음류가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심장병과 뇌졸중, 즉 뇌혈관 질환이 생기고요. 만성 신부정, 콩팥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오고 위장 질환이 생깁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의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당류로 넘어갈까요? 이제 당류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당류와 이당류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총 당류에도 사실 과일이나 채소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자연당이 있고요. 또 가공식품에 우리가 첨가하는 첨가당,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다 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당류 섭취 권고량은요,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당류가 하루 50g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 정도로 유지하되 이 중에서 첨가당은 10%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집계를 보면 아직은 다행히 전체 인구로 볼 때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50g보다는 아래이기는 한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가공식품으로 인한 섭취로 인한 당류, 총 당류 섭취량이 패턴을 보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연령에서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당류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보시면 여자 어린이와 또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이 10년이 지나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연령층에서 역시 당류 섭취량이 권고량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래의 위험이 지금 있어서 이 연령층의 당류 섭취량을 다시 관리해서 권고 수준 아래로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류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먹을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 음료들이에요. 그 다음이 과자, 빵, 떡류를 통해서도 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당류 섭취는 우선 비만을 유발하고요. 또 충치의 원인이 되고 또 비만에 뒤이어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등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로 만성질환 쪽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설명해 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 딸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아, 그렇게 네. 안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매일 이제 초코우유를 먹어요. 아. 네, 근데 사오는 걸 저도 이제 맛을 보면 점점점 그 단맛의 강도가 조금 더 진해지고 있다는 거 저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청소년들이 아까 여학생들이 많은 당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음료나 이런 거에서 당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거 저도 현실적으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상 속에서 이렇게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저염 저당 실천 팁도 한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물을 조금 먹는다든지 아니면 간식은 과일로 바꾸기처럼 간단한 것들로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 추천하시는 현실적인 방법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남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짜게 드시는 분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그분은 짠맛을 짜다고 못 느끼는다는 걸 알게 돼요. 단맛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트륨은 줄여 먹을수록 점점 더 적게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히 가공식품을 고를 때는 영양 성분표를 봐가지고 나트륨이 얼마나 있나를 보고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소금이 사실 맛을 내기 위해 먹잖아요.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소금 대신에 뭐 후추나 마늘이나 또는 그 다시마 국물처럼 그 천연 감미료를 또는 천연 향신료를 갖다가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통조림이라든지 또는 뭐 햄이나 소시지 이런 것들은 이 가공식품들에는 이 맛을 내기 위해서 또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구입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보다는 살코기를 사서 먹는다든지 생선 통조림을 먹는 대신에 생선을 실제로 조리해서 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섭취된 나트륨은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은 밖으로 배출해요. 그래서 특히 칼륨이 많은 그런 대표적인 식재료가 여러 가지 채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조리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제철 채소와 과일을 이용해서 식단을 구성한다든지 역시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낸다든지 또 식재료로 조리를 할 때도 조림보다로 구이로 하게 되면 나트륨을 덜 넣어도 맛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먹을 때도요. 탕, 찌개에 국물을 좀 적게 먹는, 그래서 좀 짜게 먹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국이나 찌개를 젓가락으로 드세요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집에서 보면 찌개나 국을 넉넉하게 해놓고
먹고 또 데워 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럴 때 하면 점점 쫄면서 더 짜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좀 싱겁게 국이나 찌개를 만들고 너무 싱거우면은 조금 소금을 넣어서 먹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권고를 합니다. 또 신선한 채소와 우유를 챙겨 먹는 방법과 또 외식을 할 때가 문제인데요. 외식을 하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느껴야 되니까 나트륨을 좀 더 넣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싱겁게 해주세요 라든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소스는 미리 뿌리지 말고 따로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는 것도 나트륨을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당류를 볼까요? 역시 자연에서 나는 천연식 재료는 가공식품보다 당류가 적어요. 예를 들어 과일 주스라든지 과일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이 당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당은 첨가당이 아니라 천연당이죠.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공장에서 나온 음식을 구입할 때는 꼭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시고 당류가 적은 것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당 함량이 적은 식재료를 골라서 조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온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일 같은 경우는 차게 먹을수록 같은 당도라도 또 달아요. 그리고 소스나 드레싱은 다른 그릇에 담아서 찍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소스를 부을 때라도 미리 부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먹을 수도 있으니까 소스가 필요하면 따로 그릇에 놓고서 찍어 먹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구멍이 뚫린 스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다양한 저염 저당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국물 있는 것을 젓가락으로 먹는다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들을 제 머리에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탕류를 너무 좋아한다, 국찌개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물, 특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이 국물의 유혹을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식습관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교수님과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꾸준함을 만들어내는 힘은요,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때 강조하시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하다가 요요 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운 너무 지나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 100m 달리기보다는 마라톤을 한다는 기분으로 내가 이 정도 식사 조절과 운동은 1년도 할 수 있겠어.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체중 조절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식사 조절에서도 무조건 조금 먹는 양 조절보다는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나트륨이 덜 들어있고 당이 덜 들어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는 부분을 목표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미니 토크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실천으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나를 만드는 하루 루틴 한 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하루 3끼 식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누구 만나면 아침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게 딱 제 시간에 아침 식사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제때 식사를 3번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하루 루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분이라면 하루 1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운동을 하겠다는 매일매일 하는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루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보고 하루 10,000보 걷는 거를 나의 루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과 또 건강한 운동을 하루의 루틴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